자, 오늘도 약간 그 10시 한 그 40분 내지 50분에 끝날 거니까 집에 못 들어간다고 하세요. 못 들어간다. 그냥 50분까지 못 들어간다. 그런 얘기지. 아예 못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50분까지는 죽었다 그래도 못 들어간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이제 부동산 개발의 과정, 요걸 중심으로 한 문제 꼭 물어봅니다. 맞춰야 돼요. 163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개발의 과정 있어 없어요? 요거는 우리 교재는요 446페이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 장 넘겨보시면 그 밑에 죄송합니다. 163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요 타당성 분석의 다른 형태라고 돼 있었는데요. 요거는 448페이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 장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164페이지 보시니까 맨 위쪽에 부동산 개발의 위험 분석이라고 있죠. 요거는요 449페이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내용을 가지고 한 문제 꼭 물어보니까 자, 그 정리하셔야 돼요. 자, 돌아올게요. 부동산 개발의 과정 혹은 부동산 개발의 단계라고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냐 그런 얘기입니다. 어떠한 순서에 따라 진행하냐. 자, 어떤 사람이 여기다가 A라는 오피스텔을 딱 지어서 팔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딱 순서는요 이렇게 순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진행합니다. 이런 식으로 구전, 부실, 근건마다 이런 식으로 부전, 부실, 건마다 이렇게 해서 순서를 암기하셔야 돼요. 최근 10년 동안 3번을 계속 물어봤습니다. 순서를 구전, 부실, 근건마다 이런 식으로 구전, 부실, 건마 이런 식으로. 자, 맨 먼저 이제 구상 단계다. 자, 그냥 내가 여기다가 오피스텔 지어서 돈 좀 벌어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전문가한테 좀 상의도 해보고 이런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 이걸 아이디어 창출 단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전실행 가능성 분석이다. 이걸 다른 말로 예비적 타당성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는요, 계략적으로 수익 비용을 분석하는 겁니다. 계략이란 표현이 나와야 돼요. 자, 왜 계략이냐면 아직 땅을 구입한 것도 아니죠. 그죠? 아직 땅 구입한 것도 아니고 얼마가 들어갈지 정확히 모를 거 아닙니까? 정확히 또 작전을 또 계획을 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 이제 계략적으로만 수익 비용을 분석하겠다는 얘기죠. 이거 하려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요 부지를 구입할지를 결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부지를 구입한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실행 가능성 분석 이렇게 해서 이걸요 타당성 분석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최종 개발할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결정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럴 겁니다. 아니 부지를 구입했다가 여기서 뭐 최종 결정한다며요. 여기서 개발하면 안 된다 이런 결론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럴 수 있는데 이 땅이라는 것은요 이 도시 인근의 토지가 잘 보세요. 땅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떨어졌다는 얘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어봤을 겁니다. 잘못 개발 제한구역 이런 데를 뭐 잘못 투자해서 그런 경우에는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산업이 발달할수록 땅의 수요는 많아집니다. 그리고 또한 시골 인구가 농촌 인구가 다 도시로 몰려들죠.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알겠나요? 잠깐 지금 당장 있다 올라가냐 아니면 한참 있다 올라가냐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되겠나요? 자, 그리고 이 개발 그러니까 얘보다는 얘가 앞서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얘보다는 얘가 앞서야 돼요. 그죠? 자, 그러니까 개발의 호재가 전혀 없는 산골짜기 땅 있죠. 이런 거에는 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토지 구입이 안 되거나 늦어지면요. 그다음부터는 이거 하나만 와요. 하나만 아닙니까? 안 되거나 아니면 구입이 늦어지면 이 바꿔야 돼. 이 순서가 아니라요. 이 절차라든가 이런 거를 전부 다 다른 형태로 바꿔야 돼요. 수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A라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요. 큰 건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 필지를 구입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필지를 구입했는데 이런 땅은 편의점 같은 거밖에 못하죠. 근데 이걸 만약에 합쳐놓게 되면 영화관도 만들 수 있고 더 용도가 다양한 걸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가치가 더 높아요. 그리고 팔을 때는요 이게 정갈하게 쪼개서 팔면은요 훨씬 더 비싸게 팔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얘보다는 얘가 앞서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개발하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크게 손해볼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최종 개발할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금융 단계라고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단계. 그 다음에요 건설 단계. 여기서는요
건물을 올리는 공간 창조 단계 그리고 마케팅 단계 이렇게 되는데 자, 이 마케팅은요, 요거는 개발의 초기부터 진행시켜야 됩니다. 개발의 초기. 근데 왜 맨 끝에다 놨냐면 어쨌거나 이 부지를 구입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거의 개발하려고 작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계속 임대 활동 같은 거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나요? 맞죠? 근데 왜 끝에다 놓냐면 마케팅을 사이사이 집어넣으면 좀 지저분하죠? 그러니까 맨 끝에 놓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하고요? 원래는 사이사이 들어가야 돼요. 다만 이거 순서를 그냥 맨 끝에 놨을 뿐입니다. 예, 개발의 초기부터 진행시켜야 되고 특히 그 뭐라 할까요? 이거 임차인 선정하는 거 있죠? 이런 거 임대 활동도 계속 초기부터 진행시켜야 돼요. 그리고 또한 중요 임차인 같은 거 선정하는 거 있죠?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상업용 건물에 CGV 같은 거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는 그냥 자동으로 임대가 됩니다. 이걸요 중요 임차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나요? 다 중요하지만 여기서 이제 개발할지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잘못 결정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요 이렇게 진행합니다. 자, 시장 분석과 경제성 분석 이렇게 진행합니다. 시장 분석과 경제성 분석 진행하는데 요거는요 채택이 가능한지 여부만 분석하는 겁니다. 채택 가능성 여부만 분석한다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그 여러 기법을 동원해서 최종 개발할지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최종 결정하는 단계인데 우리 교재는 요 교재 보면 이게 잡다하게 뭐가 나와 있죠. 요거는 거의 안 물어보니까 상식적으로 그냥 읽어보시고 싫으면 안 해도 돼요. 그냥 느낌으로 하셔야 돼요. 느낌 하시면 되고 어쨌거나 이렇게 진행한 걸요. 그 일본식 타당성 분석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일본책 갖다 이게 베낀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제 2000년도 전후로 해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이 미국식 부동산학을 좀 배워서 이 부동산학 책자에 집어넣기 시작했던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한성대학교 안정근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부동산학의 일부를요 미국식 같은 걸 많이 도입했던 겁니다. 특히 이 부분도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다른 형태의 타당성 분석이다 해줍니다. 다른 형태의 타당성 분석. 그래서 요 부분을 매우 자주 물어보니까 이걸 정리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시장 분석은요 얘네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 시장 분석을요 맨 먼저 지역 경제 분석.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요, 시장 분석. 이렇게 합니다. 세 번째는요, 시장성 분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경제성 분석은요,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타당성 분석이다. 자, 마지막으로요, 투자 분석.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이니까 뭐 여기도 시장 분석인데 또 시장 분석, 또 비슷한 용어 쓰고 하니까 헷갈리네요. 그리고 이걸 뭐 타당성 분석이라며 또 타당성 분석. 또 투자 분석 이러니까 상당히 헷갈리는데 헷갈릴 거 거의 없습니다. 문제 읽다 보면요 이 부분을 물어보는지 이 부분을 보는지 대충 압니다. 그리고 거의 이 부분을 주로 물어봅니다. 거의 뭐라고요? 이 부분을 물어봐요. 자, 이 중에 요거는 반드시 순서 좀 기억하셔야 돼요. 순서 자주 물어보니까 지시성 타자다 이런 식으로 지시성 뭐라고요? 타자 어떻게 암기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제 요즘에 야구가 요즘에 야구 시즌이죠. 그러니까 지시성 타자 이렇게 해서 순서 기억하세요. 특히 시장 분석이 앞선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두 번째는요. 예와 예의 차이점을 매우 자주 봅니다. 예와 예의 차이점. 자, 그래서 먼저 자,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은요. 얘는 시장 분석은요. 동종 유형의 부동산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자, 저 지역에 오피스텔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전체 오피스텔 전체 시장 전체에서의 어떤 수요 공급 상황, 수요와 공급 상황을 분석하는 거 이걸요 시장 분석이다. 일종의 거시적 형태의 분석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시장성 분석은요 이번에 개발하려고 한 부동산, 저 A라는 오피스텔이 있다면 개발 부동산이 이번에 개발하려고 한 부동산이 실제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능력을 분석하는 일종의 미시적 분석입니다. 미시적. 자, 그래서 이 시장성 분석을 위한 특수한 기법 중에 하나가 흡수율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흡수율 분석이라는 것은
자, 보통 이제 과거 1년 동안에 어느 정도 비율로 흡수가 되었나, 어느 정도 비율로 분양이 되었나, 이걸 가지고 우리도 한번 개발, 임대라든가 아니면 매매 능력을 따져보겠다는 얘기죠. 예컨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떤 지역에다가 이제 대림 산업이 대림 아파트를 지으려고 합니다. 지으려고 하는데, 자, 최근에 삼성 아파트가 분양한 적이 있답니다. 아주 최근에. 그래서 보통 1년 동안에 분양하기 시작해서 1년 동안에 어느 정도 비율로 흡수가 되었나, 어느 정도 비율로 분양이 되었나 1년 동안. 예를 들어서 분양하기 시작해서 요 땅 했더니 분양이 끝났다는 얘기죠. 그만큼 수요자가 많다는 얘기, 적다는 얘기예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 땅에서 시작했더니 1년 동안에 분양률이 40%밖에 안 됐답니다. 그럼 얘네들도 들어갔다가는 분양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해갖고 따져보는 걸 뭐라고요? 흡수율 분석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거는요, 얘네들은요, 현재까지의 시장에서 했던 추세를 파악한 다음에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이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문제에서 어떻게 물어봤냐면 현재까지 추세를 파악해 보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다 한 거 틀린 겁니다. 뭐가 목적이라고요? 미래 추세를 예측하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요, 이 간단히 마시면 돼요. 간단히 뭐 자주 안 물어보니까, 거의 안 물어보니까. 먼저 지역 경제 분석은요, 이 지역의 환경을 분석하다 생각합니다. 환경, 지역의 뭐 소득 수준이라든가 인구라든가 뭐 기타 이제 교통망이라든가 이러한 것들 등등등을 분석하는 걸 뭐라고요? 지역 경제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타당성 분석은요, 우리 투자론에 따르면요, 현금 수지를 분석하는 단계라 생각하시면 돼요. 기대 현금 수지를 분석한다. 그래서 보통 여기서는요, 세후 현금 수지를 기초로 해서 일단의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따지는 수익성을 한번 검토해 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후 현금 수지를 기초로 해서 일단의 수익성 여부를 따져본다면, 그래서 자, 여기는 매출액 쪽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투자 분석을 통해서 우리 투자론에서 공부했던 순현가법이라든가 아니면 내부수익률법 있죠? 요걸 동원해서 최종적으로 개발할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최종 결정하는 이런 단계, 이런 단계를요, 투자 단계라는 겁니다. 알겠죠? 투자 분석.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 개발에 따라서 여러 위험이 따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로 워포드가 얘기한 위험을 주로 얘기합니다. 위험. 자, 여기다가 이제 오피스텔을 지으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잘하면 대박 날 수 있지만 잘못하면 쪽박 날 수 있죠. 이걸 위험이라는 겁니다. 워포드에 따르면 위험을 크게 이제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합니다. 자, 먼저 얘는요, 요거는 법적 위험이다, 이렇게 합니다. 혹은 법률적 위험. 얘는 이제 비용 위험이다 해줍니다. 비용 위험. 요거랑은요, 시험에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할 수 있어요. 자, 요거는 법적 위험은 그야말로 법률적 측면의 위험 아닙니까? 보통 이제 토지 이용 규제와 같은 공법적인 측면이라든가 소유권의 관계와 같은 사법적 측면에서 발생하는 위험이죠. 이걸요, 법적 위험이다 해줍니다. 그리고 비용 위험은요, 이 건설 기간 동안에 건축비와 관련되어 있는 위험, 이걸요 비용비하는 겁니다. 건축비와 관련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건설 기간 동안에 인플레가 심해져서 건축 자재 가격이 올라갈 수 있죠. 그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분양가가 그만큼 올라간다면 상관없는데 그러지 못한다면 손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한 원래는 요 A라는 오피스텔을 짓는데 1년 정도를 걸쳐서 건물을 지으려고 했는데, 자, 문제는요, 계속해서 공사기간이 길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추가적인 비용이 계속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다못해 건설사도 돈 빌려서 건설하는데 금융 비용도 계속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요? 다 비용 위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얘 둘은 구분할 수 있죠. 그럼 나머지는 다 그냥 시장 위험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 있죠. 이걸 다 뭐라고요? 시장 위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죠? 뭐 전쟁 나거나 아니면 수요 예측을 잘못하는 바람에 크게 손해볼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요, 가격을 한 1,500만 원 정도 받을 줄 알았더니 평당 1,000만 원도 못 받는다는 얘기죠. 아니면 이자율 같은 게 급등하면서, 자, 이자율 같은 게 급등하면서 결국은 분양이 안 된다든가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다 뭐라고요? 시장 위험이다. 시장의 나머지 시장의 불확실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 있죠. 이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워포드에 따르면요, 이러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까지 좀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적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요.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한다면 아무래도 공법상 위험 같은 거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리고 시장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요. 아까 얘기한 시장 분석이라든가 시장성 분석 이런 걸 보다 철저히 한다면 위험 줄일 수 있다는 얘기합니다. 그다음 비용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요.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이다. 이것도 뭐냐면 이런 겁니다. 원래 건설업자가 저거를 지어주면요. 원래 95억을 달랍니다. 95억을 달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는 겁니다. 우리가 아예 100억을 주겠다. 얼마 주겠다고요? 100억을 줄 테니까 1년 만에 끝내달라. 만약 1년 만에 못 끝나면 그다음부터는 네가 부담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다면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최대 가격 분유 계약이다. 이럴 경우는요. 만약에 얘네들은요. 1년 넘어가면 지가 부담해야 되죠. 약자같이 끝내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인플레가 심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100억만 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 줄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시장 위험과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이런 얘기 해볼게요. 상식적인 얘기지만 문제 물어보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합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한 얘기인데, 자, 이 상가가 있는데 이 상가를 이 부분을 어떤 사람이 구분 소유하려고 합니다. 구입하려고 해요. 매수자가 매수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한 10% 정도밖에 완공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걸 구입한다. 이런 건 일종의 선부장이죠. 선부장 아닙니까? 그죠? 있지도 않은 건물을 구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0%밖에 완공이 안 된 상태에서는 매수자 입장에서는 위험이 커요, 작아요? 큽니다. 왜냐하면 나 부도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잖아요. 위험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뭐하러 선부장 받습니까? 이런 경우 나중에 살려고 하죠. 그러니까 얘들은 팔기 위해서는요.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치는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90% 정도 완공된 상태에서 구입했다. 거의 후분양이죠. 후분양일 경우는요. 위험은 커요, 작아요? 작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대신 서로 이렇게 살려고 하니까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완성에 가까울수록 매수자 입장에서는 위험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 대신 부동산 가치는 그에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 정도 정리하시고, 그리고 오른쪽에 얘네들은 뭐 시험에 거의 안 물어보는데 거의 물어볼 가능성은 많지는 않지만 뭐 그러지 말라는 법도 없죠. 간단히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우리 토지는요 165페이지 맨 위에 보면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장 자원의 토지와 뭐라고요? 상품 자원의 토지,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한번 알아볼게요. 자, 현장 자원의 토지다. 얘는요 상품 자원으로서의 토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지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얘는 뭐냐면 이 어디 갔어요? 잠깐만요. 얘는요 토지가 있는데 토지가 자연 상태 그대로 있는 상태 그대로 인간에게 이익을 주는 이러한 형태를 뭐라고요? 현장 자원의 토지라는 거고, 얘는요 토지가 있는데 여기다 인간들이 노동과 자본을 투입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인간에게 이익을 주는 형태 있죠. 이런 형태를요 상품 자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모르겠다. 그럼 자연 상태 그대로 이익을 주는 거 있죠. 우리 이제 갯벌이라든가 아니면요 산림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산에 있는 나무라든가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걸 뭐라고요? 현장 자원으로서의 토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인간이 노동과 자본을 투입했다는 얘기죠. 그 택지 같은 거 조성하려면 돈 들어가 안 들어가요? 이런 거라든가 농지 조성공사 하려면 들어가죠. 이렇게 노동자본을 투입한 상태에서 인간에게 이익을 주는 형태, 이걸요 상품 자원의 토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갯벌이라든가 산림이 인간에게 어떠한 이익을 주나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그 공기 있죠, 공기. 그 지저분한 공기가 산림을 통해서 맑아지는 겁니다. 정화작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 오죠, 비 오면요 산림을 통해서 물이 맑아지는 거예요. 수질이 개선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공부하다가 창문 열면요 철근 콘크리트밖에 없어 봐요. 그럼 답답해 안 답답해요? 답답하죠. 근데 멀리 푸릇한 산 같은 게 있다면 아무래도 자연 경관을, 아름다운 자연 경관도 제공하고 때로는요 정서적 안정감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정서 순화에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우리 여름에 놀러 갈 때 어디로 놀러 가요? 산 아니면 바다로 놀러 가죠. 일종의 휴식소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 이익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표현 약간 어려운 표현이지만 인간들이 소득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여가 활동이 증가했다. 그러면
먹고 살만해졌다는 얘기죠.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이제 이 어떤 개발의 욕구 이런 게 많아지는데 먹고 살만해지면요. 자, 소득이라든가 여가 활동이 증가하면요. 현장 자원의 토지 수요가 더 탄력적이다. 여기서 더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더 수요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만해지면요. 이 보존의 욕구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개발의 욕구보다는 뭐라고요? 보존의 욕구가 많아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상품 자원의 택지나 농지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의 수요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거죠. 시장의 힘에 의해서 뒷받침되는데 갯벌이 무슨 수요와 공급에 따라 막 가격이 결정되고 이런 건 아니겠죠. 시장의 힘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것은 아니다. 그다음에 가역이라는 게 뭐냐면 역으로 가능하게 하는 거 있죠. 되돌리는 거. 되돌리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걸요. 비가역성이라는 겁니다. 되돌리는 걸 뭐라고요? 비가역성이다. 자, 그래서 죄송합니다. 되돌리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걸 뭐라고요? 비가역성이다. 이런 게 더 크다는 얘기죠. 결정의 비가역성이 더 크다는 얘기는요. 자, 아무래도 이걸 갯벌 같은 거 파괴하게 되면 원래 상태로 돌리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건물 잘못 지으면 부서져 다시 지을 수도 있지만 갯벌 같은 거 파괴하게 되면 원래 상태로 돌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그러니까 결정의 비가역성이 더 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겠죠?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게 힘든다는 거 이게 더 크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하나만 더 해볼게요. 밑에 우리 성숙도라고 있는데 이거는요. 택지가 건축할 수 있는 조건을 얼마나 갖췄냐 하는 걸요. 성숙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건축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려면 아까 얘기한 택지 조성공사 있죠. 기반시설 같은 걸 공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택지 조성공사 여부만 가지고 따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것도 복합적으로 접근해 봐야 돼요. 복합적으로. 복합적으로 하면 법경기 기억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술적 측면에서는요. 조성공사는 끝났어야 돼요. 그리고 법률적 측면에서 나중에 건물 지었는데 허가가 안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것도 감안해 줘야 되고. 그리고 또한 뭐니 해도 뭐니죠. 나중에 그 건물 지었다 안 팔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잘 팔릴 수 있는 땅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조건을 공이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걸 성숙지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성숙. 그래서 이 중에 어느 하나도 못 갖췄다. 이걸 뭐라고요? 미성숙제입니다. 자, 지금까지 한 걸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163페이지 보겠습니다. 163페이지 오른쪽에 1번 볼게요. 자, 개발의 단계 중 예비적 타당성 나오면 무조건 계략이라는 표현 나와야 돼요. 계략. 예비적 타당성 분석은요. 개발 사업으로 예상되는 수익과 비용을 계략적으로 계산하여 수익성을 검토하겠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일반적으로 개발될 공간의 임대 활동은요. 개발 사업 초기 단계부터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특히 임차인을 많이 확보하는 게 나중에 분양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큰 도움이. 그 다음에 시장 분석 나오면 무조건 뭐가 주로 이걸 보러 온다고 했죠. 뭐가 나와야 돼요? 수요 공급 나와야 돼요. 뭐가 나온다고요? 수요 공급. 시장 분석에서는요. 특정 지역이나 부동산 유형에 대한 수요 공급을 분석한다. 맞고 그 밑에 시장성 분석 나오면요. 매매 혹은 임대 나와야 돼요. 뭐 나온다고요? 매매 혹은 임대. 자, 시장성 분석 단계에서는요. 향후 개발될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 시장 상황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경쟁력 있죠? 이거 분석하는 겁니다. 맞아요. 흡수율 분석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현재까지의 추세를 통해서 미래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한 데 있다는 얘기죠. 우리 문제에서는 어떻게 틀리게 했냐면 현재까지 추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틀린 거예요. 뭐가 목적이라고요? 미래 추세를 예측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볼게요. 자,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결과가 동일한 경우에도 분석된 사업안은요. 개발업자에 따라 채택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타당성 분석의 결과 동일하더라도 여기서 최종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최종 선택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 장 넘겨보시면 행정 변화에 의한 인허가 지연 업무, 이자율 변동 위험, 인플레 위험, 전쟁이 나거나 자연재해 등 이런 것들은요.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스스로 스스로 관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전쟁 나는데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죠?
인허가 안 나는데 이거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이다. 아니면요,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위험이다. 지금이다. 부실 시공 이런 것들은 관리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거.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관리할 수 없는 위험입니다. 개발 사업에 있어서 법률적 위험은요, 용도 지역 지구와 같은 공법적 측면과 소유권 관계와 같은 사법적 측면에서 형성될 수 있다는 얘기죠. 맞고, 법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요,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거 있죠. 이런 게 유리하다. 맞습니다. 개발 사업이 완성되기 전에 부동산을 매수한 자의 시장 위험은요, 개발 사업의 완성에 가까울수록 위험은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는 거죠. 개발 사업의 오른쪽 볼게요. 완성에 가까울수록 위험은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 정도 하시고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한번 쭉 한번 정리하시면 돼요. 잠깐 요거를 지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힘드실 텐데 잠깐 주무세요. 잠깐 주무세요. 자, 지금부터 다시 일어날 시간입니다. 푹 주무셨죠? 자, 지금 관리론을 공부할 겁니다. 그 관리론은요, 우리 166페이지 맨 위에 관리론 있죠? 부동산 관리론. 요거는 우리 교재 459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서 꼭 한 문제 물어보니까 맞춰야 돼요. 자, 일단은 부동산 관리의 내용이라고 해서 부동산 관리의 필요성, 관리라는 게요, 갖고 있으면서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인가, 이걸 한번 알아보는 겁니다. 이때 자, 이 부동산 관리의 필요성, 여기서 부동산 관리는요, 옛날부터 관리는 있었던 거 아닙니까? 다만 여기서는 전문적 관리의 필요성, 다시 말하면요, 전문가한테 자꾸 맡기는 경향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한 3가지 정도 알아볼게요. 먼저 도시화 현상으로 옛날에는요, 단독주택 위주였는데 지금 뭘로 바뀌었어요? 공동주택 위주로 바뀌니까 현관문 열고 나가게 되면 층계라든가 복도라든가 엘리베이터, 놀이터라든가 노인정 이런 거 나와서 청소하라면, 아줌마들 청소하라면 나와요, 안 나와요? 말은 더럽게 많지 나오라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좀 맡길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관리업체한테. 그 다음에 건축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예전에는 한 5층 정도 상가라면 내가 그냥 관리할 수도 있는 거죠. 시간 없으면 애들 사람 시켜서 이제 관리할 수도 있고. 그래서 고장 났을 때는요, 내가 못 고치면 누구한테 맡겨요? 수리사한테 맡기면 되는 거죠. 이렇게 교체하거나 하면 되는데, 문제는 30층 50층짜리 건물이 이거는 고치기도 자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그 고장 날 때마다 교체할 때마다 전문가 수리상 같은 거 부르면 돈이 더 나갑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 있죠. 이거 훨씬 더 비용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재 소유자의 요구와 증대라고 해서 전 시간에 공부했던 부동산 신탁사라든가 리츠회사라든가 국내라든가 외국의 사모펀드 같은 데 있죠. 얘네들은요, 그 돈을 긁어 모아서 주로 부동산에 투자합니다. 부동산 투자하죠. 얘네들은 투자만 했지 관리 운영은 누구한테 맡겨요? 자산 관리회사한테 맡기는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가 많아지니까 결국은요, 전문적 관리가 필요해졌다는 얘기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관리라는 게요, 뭐 무슨 고장난 거 고치고 수리하고 교체하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뭐 청소하고 소독하고 이런 관리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요, 그냥 협의의 부동산 관리입니다. 무슨 관리라고요? 좁은 의미의 부동산 관리다. 자, 협의의 부동산 관리, 좁은 의미의 부동산 관리입니다. 이런 걸요, 기술적 관리라는 겁니다. 기술적 관리. 그러니까 청소하고 소독하고 교체하고 그런 거죠. 근데 본질적 의미의 관리는요, 이거보다 훨씬 더 넓게, 자, 우리 복합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복합적 접근하면요, 이걸 광의의 부동산이라는 겁니다. 복합적 하면 법경기 기억나셔야 되죠. 그래서 법률적 측면의 관리라든가 아니면요, 경제적 측면의 관리를 포함하는 이러한 관리를 뭐라고요? 넓은 의미의 부동산 관리다 입니다. 자, 그리고 요 기술적 관리를 다른 말로 유지 관리 이런 표현도 씁니다. 유지 관리. 자, 지금부터 얘가 얘기하는 것들은 듣기만 하시면 돼요. 감각적으로만 하시면 돼요. 감각적으로. 자,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느낌으로. 자, 먼저 이제 기술적 관리는요, 청소하고 소독하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위생 관리라는 겁니다. 무슨 관리라고요? 위생 관리. 그리고
자, 고장난 거 고치고 수리하고 교체하고 이런 거 할 수 있죠. 이런 걸요 설비 관리 이렇게 해야 합니다. 무슨 관리라고요? 설비 관리. 그리고 도둑놈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세코미에 가입한다든가 아니면요 불 같은 게 안 나도록 뭐 소화 기기를 비치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답을 하고요. 이거 기술적 관리입니다. 요거를 보안 관리해 줍니다. 도둑놈 못 들어오게 막거나 불 안 나게끔 미리미 예방 불 안 나게끔 조치하는 거 있죠. 답을 하고요. 이걸 죄송합니다. 보안 관리하는 겁니다. 다시 할게요. 매끄럽지 않았나. 자, 지금부터 청소하고 소독하고 이런 걸 뭐라고요? 위생관리. 고장을 고치고 수리하고 이런 거 뭐라고요? 설비관리하는 거고, 도둑놈 못 들어오게 여러 가지 조치 취하는 거 있죠? 이런 거 뭐라고요? 보안관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리미리 예방조치 같은 거 취하는 거 뭐라고요? 보전관리라는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그 다음에 경제적 측면의 관리는요, 주로 상업용 부동산. 내가 원룸 하나 갖고 있다. 그러면 몇 칸을 임대해야만 손익분기점이냐. 일단은 손익분기점 이상은 임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자, 그래서 이런 걸요, 경제적 측면의 관리다. 아니면요, 돈이 엉뚱한 대로 새나가면 돼야 한대요? 안 되겠죠. 회계관리 이런 걸 다 뭐라고요? 경제적 측면의 관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률적 측면의 관리는요, 그야말로 법률적 측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법률적 측면에서 임대차 계약하거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이 공법상의 하자가 있다. 예컨대 건축법에 위배되어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거를 치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법상의 하자가 있다는 얘기는요, 소유권을 뺏길 염려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적극적으로 제거해야 돼요.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은 느낌으로 하시면 되고, 느낌 하시고. 다만 여기서 약간 헷갈리는 게 좀 있습니다. 요건 좀 암기하셔야 돼요. 자, 뭐냐 하면 측량을 통해서, 뭘 통해서요? 측량을 통해서 경계를 확정시켰다. 아니, 이거 무슨 법률적 측면의 관리가 아니냐 해주는데, 이 소유권의 범위는요, 이미 지적 공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지적 공부가 뭐냐 하면, 뭐 지적도라든가 임야도, 토지 대장 이런 거 얘기합니다. 여기 다 나왔어, 안 나왔어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정해진 소유권을요, 측량 기술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거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요, 기술적 관리해 줘야 돼요. 그리고 좀 헷갈리는 게 인력 관리라고 있는데, 자, 이거는요, 인력을 적재적소에 활용한다면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의 경제적 측면의 관리 쪽에 집어넣습니다. 되셨죠? 그리고 나지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겠다. 이런 것들 답을 하고요. 경제적 측면의 관리다. 그리고 얘는요, 토지 도난 방지 대책을 세운다. 아까 도둑놈 못 들어오게 막는 거니까 이거는 기술적 관리가 아니냐 하는데, 토지를 누가 가망에 훔쳐갈 수 있나요? 훔쳐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소유권 보존을 온전히 하자. 이런 측면에서의 법률적 관리입니다. 하시면 돼요. 이 정도 정리하시고, 자, 지금부터 이 개발을, 그 관리를요, 크게 요것도 안 했네요. 자, 이 기술적 관리를요, 다른 형태로 설명도 합니다. 기술적 관리. 그래서 왼쪽 맨 아래 볼게요. 자, 기술적 관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기도 하는데, 일상적 유지 활동은요, 매일매일 하는 청소나 소독 같은 거 있죠? 이런 걸요, 일상적 유지 활동. 예방적 유지 활동은요, 그야말로 소 잃기 전에 외양간 고치는 거 있죠? 이걸요, 예방적 유지 활동이다. 그 다음에 대응적 유지 활동은요, 소 잃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부랴부랴 소가 50마리 토끼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부랴부랴 동네 장정들 10명 채용해서 일당 20만 원씩 주고서 소 잡으러 댕겨야 될 거 아닙니까? 다 잡아왔다. 그러면 이것들이 외양간 다 때려 부수고 도망갔을 거 아닙니까? 다시 다 고쳐야 되겠네요. 돈이 많이 들어 적게 들어요? 많이 드니까 예방적 유지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 관리를 두 가지 형태로 한번 구분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분류를 하는데, 먼저 관리 방식에 따라 이렇게 볼게요. 요거는요, 자가 관리다. 요거는요, 위탁 관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가 관리는요, 말 그대로 자기가 직접 관리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5층짜리 내가 상가 하나 갖고 있다. 그러면 알아서 법률적 측면의 관리라든가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관리를 소유자가 알아서 다 하는 겁니다. 소유자가 알아서 다 관리하는 거예요. 시간 없으면 사람 한두 명 채용해서 관리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걸요, 자가 관리라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관리를 종합적으로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위탁 관리는요, 아까 얘기한 대로 부동산 투자 신탁사라든가 아니면 외국계 사무 펀드 같은 데 있죠. 이런 데 재벌들 모아서 자, 비공개적으로 모은 돈을 사모 펀드에 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리먼 브로더스라든가 KKR 이런 게 대표적인데, 얘네들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구입합니다. 얘네들은 구입만 했지 관리 운영은 누구한테 맡겨요? 자산 관리회사한테 맡기는 형태입니다. 다. 자, 얘들 관리 잘못하면 잘라버리고 다른 업체에 선정하면 되죠. 이런 형태를요 위탁 관리를 하는 겁니다. 위탁 관리. 그래서 얘는요 모든 관리를요 누구한테 맡기냐면 전문가한테 맡기는 형태입니다. 다 누구한테 맡기는 거라고요? 전문가한테 맡기는 이런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자가 관리는요, 이 약간 구닥다리 같은 관리 방식이라 해서 이제 근대적 의미의 관리 방식이다. 그리고 요거는요, 현대적 의미의 관리 방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간혹가 장단점 물어보기도 하는데, 자가 관리의 최대의 장점은요, 아무래도 모든 관리를 자기가 종합적으로 하는 거죠.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유리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기밀 유지가 매우 양호하다 해줍니다. 자기가 직접 관리하니까. 근데 위탁 관리는요, 최대의 단점이 뭐냐면 얘는 아무래도 최대 장점입니다. 장점. 얘는요 모든 관리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죠. 그러면 전문가는요 관리 전문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못 관리했다가는 쫓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프로그램을 잘 짜서 아주 효율적으로 관리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관리가 상당히 효율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해볼게요. 거꾸로 자가관리 최대의 단점은 뭐냐 하면 자기는 관리 전문가가 아니죠.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인원을 제대로 투입 못하는 바람에 오히려 비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인건비가 불합리하게 나갈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무래도 비효율적인 관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이게 자가관리의 단점입니다. 거꾸로 한다면 위탁관리의 최대의 단점은 뭐냐 하면 얘는요 법률적 측면의 관리까지 다 맡기는 거 아닙니까? 어느 날 소유자가 막 바뀔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기밀 유지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자가 관리 같은 경우는요, 보통 타성화 현상에 젖는다. 표현합니다. 타성화를 다른 말로요, 매너리즘에 빠진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관리하니까 설마 사고야 나겠어 하면서 매일매일 굳어진 습성대로 움직이는 거 있죠. 이걸 뭐라고요? 타성화 현상에 빠졌다 해줍니다. 근데 이 위탁 관리는요, 아무래도 자, 이거 관리 잘못하면 쫓겨나죠. 그러니까 타성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표현합니다. 타성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얘들 잘못 관리하면 쫓겨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사이에 어중간한 형태의 관리가 있는데 이걸요 혼합 관리라는 겁니다. 이걸요 과도기적인 관리 방식이다 해주는데, 우리 아파트 관리 이런 거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아파트 하나 갖고 있다. 그러면 사기당했다. 이거는 소유자가 알아서 할 일이고, 집값 떨어졌다. 이것도 소유자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다만 이거 현관문 열고 나가게 되면 청소하고 소독하고 이런 거 있죠. 아니면요 도둑 못 들어오게 경비 같은 것도 서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만 관리 업체한테 맡기는 겁니다. 이런 걸요 혼합 관리를 하시는 겁니다. 물론 자, 이 법률적 측면을 전문가하고 나머지를 소유자가 해도 이거 다 혼합 관리입니다. 혼합 관리요. 근데 요거는요 관리가 잘 되면 아주 좋지만 관리가 잘못될 경우는요 양방식의 결점만 노출될 수 있다. 그리고 잘못된다면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해줍니다. 예를 들어 기술적 측면에 문제가 있다면 경제적 측면에서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거죠. 누가 잘못했냐 막 따져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책임 소재가 어떻다고요? 불분명하다. 이러한 단점이 있다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관리 방식에 따라 한번 구분해 봤고, 이번에는요 관리 영역에 따라 어느 정도까지를 관리할 것인가, 관리 영역에 따라 이렇게 좀 구분하기도 합니다. 자, 갑이라는 여자분은요 전국에 빌딩을 10채를 갖고 있습니다. A라는 빌딩, B라는 빌딩, C라는 빌딩 10개를 갖고 있는 부동산 갑부예요. 부동산 갑부입니다. 그냥 부럽기만 하네요. 희망사항이지만. 자, 부럽지 않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 하나하나 대해서도 법률적 측면의 관리,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관리가 필요하고, 하나하나 대해서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얘도 마찬가지로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관리가 필요하는데, 이때 부동산 마다마다에 대해서
기술적 측면만 주로 관리하는 거 있죠. 요걸 시설 관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관리라고요? 시설 관리. 이것도 말하고요. 시설 관리다. 요것만 맡아서 하는 거. 요것만 맡아서 그 고장을 고치고 수리하고 이런 거 있죠. 기술적 관리만 하는 걸 뭐라고요? 시설 관리다. 자, 이렇게 이런 업무를 맡아서 하는 사람들을요. 시설 관리사 이렇게 해줍니다. 뭐라고요? 관리업계에서는 뭐라고요? 시설 관리사 해줍니다. 얘네들은요. 현 시설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정도 있죠. 이렇게 소극적 관리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부동산마다 얘를요. 복합적인 내용을 종합해서 관리하는 사람 있죠. 마다 맡아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들. 이 부동산만 맡아서 전체로 관리하는 사람을요. 부동산 관리해 줍니다. 이렇게 관리하는 걸 부동산 관리.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부동산 관리다 해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라고요? 부동산 관리다. 이거 맡아서 하는 사람을요. 부동산 관리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전국에 있는 모든 부동산을 다 끄집어내서 자, 요거는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팔아치우겠다. 다른 거 구입하겠다는 얘기죠. 어떤 식으로 구성하는 게 가장 최적의 포트폴리오냐. 오염관리도 할 수 있죠. 이건 리모델링 하는 게 낫겠다. 이건 철거하는 게 낫겠다. 이런 식으로 가치 증진 방안까지 모색하는 거 있죠. 이걸 자산 관리라는 겁니다. 무슨 관리라고요? 자산 관리다. 이거는요. 이거는요. 이 가치 증진 방안까지 모색하는 적극적 관리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보험사에서 자산 관리사 이렇게 하면요. 그 사람의 재산을 그냥 현상 유지하는 게 아니라 자산을 불려준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을 뭐라고요? 자산 관리사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는요. 가치 증진 방안까지 모색하는 적극적 관리 있죠? 뭐라고요? 자산 관리 해줍니다. 우리 시험에서는요. 요거와 요거 차이점을 구분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할게요. 이거는요. 현 시설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정도의 소극적 관리 있죠? 요걸요. 시설 관리. 요거는요. 가치 증진 방안까지 모색하는 적극적인 관리 있죠? 이걸 뭐라고요? 자산 관리 해줍니다. 이렇게 하시고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리 중에 그래도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는 게 아무래도 임대차와 관련된 관리가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할 겁니다. 이때 이제 이 부동산의 임대료를 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월이면 월 얼마씩 받겠냐 이걸 정하는 방식은요.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임대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이거 뭐 먼저 초임대차다 해줍니다. 초임대차하고는 총임대차 해줘요. 요거는요 순임대차, 얘는요 비율임대차 이렇게 합니다. 자, 어쨌거나 이 조임대차는요 각종 경비도 다 포함시키겠다 그런 얘기인데 이때 자 이런 거 생각해 볼게요. 내가 이 주택을 누구한테 임대할 때 있죠. 임대료를 받을 때는요 당연히 막 재산세 나간 거라든가 유지 수선비라든가 아니면요 건물도 언젠가 철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이게 감가되는 부분이죠. 다 알게 모르게 다 받아내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임대료 포함해서 받아내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비 이런 것까지 임대료 포함해서 받아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얘네들은 왜 그러냐면 수도요금, 가스비 이런 것들은요 많이 쓴 사람 많이 내야 되죠. 적게 쓴 사람 적게 내야 되죠. 그러니까 임대료는 한 달에 일정액씩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대료 포함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얘네들은요 별도로 고지해야 되는 겁니다. 별도로 고지해야 돼요. 쓴 만큼 내야 돼요. 그 나머지 각종 경비들 있죠. 예를 들어 보험료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정도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재산세 같은 것도 1년에 한 번 정도 내는 거죠. 한 번 내는 거 아닙니까? 유지 수원비 같은 것도 1년에 유지하는 게 거의 비슷하죠. 그다음에 유지 관리비 이런 것들은 12개월로 쪼개서 매달 받아내려고 할 겁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그래서 보통 이제 요거는 보통 이제 주거용 부동산에 적합하다 해줍니다. 주거용. 그다음에 순임대차는요 공업용 부동산에 적합하다. 비율임대차는요 매장용 부동산에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조임대차는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월 임대료 책정할 때 순수한 임료라는 게 뭐냐면 경비를 뺀 임료 있죠. 이게 실제 먹는 임료 아닙니까? 나머지 경비를 받아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 이 순수한 임료 외에도 아까 얘기한 부동산 세금이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유지 관리비 있죠. 다 포함시키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니까 우리 월세 내는 거에는요, 알게 모르게 각종 아까 인 수도요금, 전기요금 이런 거 있죠? 이거 외에는 다 들어갔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걸요, 조임대차, 총임대차라는 거고, 순임대차는요, 월 임대료 책정할 때 일단은 순수한 임료만 일단 포함시키는 겁니다. 뭐만 표현하고요? 순수한 임료만 포함시킨 상태에서 나머지 부동산 세금이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유지관리비 이런 것들은요, 임대차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결정하는 겁니다. 뭐 우리 계약서 보면 특약만 있죠, 이런데 뭐 정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보고 보험료 내라고 하니까 나는요, 나 다른 보험 들었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럼 안 빌려주기도 할 수 있겠네. 이렇게 해서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결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 뭐라고요? 이거를 순임대차 해줍니다. 자, 그다음에 비율임대차는요, 우리 이마트에 새 들어있는 맥도날드 한번 볼게요. 얘네들이 장사가 많이 잘 된다면 그 이유는 두 가지일 겁니다. 워낙 햄버거가 맛있으면 잘 되는데요. 되는데, 자, 문제는요, 문제가 아니라 워낙 아침부터 사람이 빠글빠글하답니다. 유동인구가. 그러면 자연스럽게 잘 되는데요.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임대 책정하겠다. 얘네들 기본적으로 한 달에 1,000만 원 무조건 내라. 기본 임대료 있죠. 그런 다음에 얘네들 한 달간의 매출액이 있다면, 자, 여기다가 우리한테 한 30%를 내라.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요? 이걸 비율 임대차라는 겁니다. 문임대차라고요? 비율 임대차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그다음에 거기 밑에 보면 임차인의 선정 기준 이런 것들은 다 옛날에 막 1950년대 막 나온 이론이라 요즘 자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옛날 생각하시면서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요, 내가 만약에 다가구 주택 하나 갖고 있다 그러면 임차인을 선정할 때는요, 가능하면 유대성이 있죠. 잘 어울려서 지낼 수 있냐, 요걸 중심으로 선정하는 게 좋아요. 자꾸 지들끼리 싸우고 왕따시키고 그러면 자 공실만 생기는 거죠. 손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사무용 공업용 같은 경우는요, 적합성. 내가 요 건물이 내 물건 생산하기에 딱 적합하다는 얘기죠. 뭐 용수라든가 전력도 확보하기 좋고 내부셔도 딱 좋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는 거기서 계속 이용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면 건물주에는 막 임대를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임차인을 선정하는 게 가치가 높아지냐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매장용 같은 경우는요, 가능 매상구 있죠. 아주 장사를 잘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게 있죠.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상되는 매출에 판단하기 쉽지는 않지만 내가 건물 하나 갖고 있는데 상가 1층에다 바다 횟집을 세워줬는데 이것들이 맨날 장사 개판으로 하는 바람에 팔이 날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건물 자체가 죽습니다. 다른 데 분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장사를 잘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부동산 관련 보험이라고 해서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 보험이 있는데, 손해보험은요, 예를 들어 불 같은 게라면은요, 화재가 발생하면요, 이걸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죠. 이런 걸요, 손해보험이라는 겁니다. 무슨 보험이라고요? 손해보험. 그다음에 채무보험은요, 대상 부동산의 임차인이라든가 고객, 방문자, 인접 부동산 등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보험이죠. 이걸요, 채무보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중개사가 되시면요, 자, 고의적으로나 고의하지 않건 간에 또 남한테 의뢰인한테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 보상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업무 보증을 설정해야 됩니다. 이게 일종의 보험이에요. 이게 일종의 채무보험입니다. 의뢰인들의 입은 손해를 보상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 개업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요, 1억 이상, 그러니까 법인 같은 경우는요, 2억 이상 있죠. 요거에 대한 업무 설정, 보증 설정해야 됩니다. 이런 게 일종의 답을 하고요. 그거를 그 채무보험이라는 겁니다. 됐죠? 그 정도 이상 보상해 줄수록 공인중개사 협회에다가 공제에 가입하거나 일종의 보험입니다. 아니면 서울보증공사 이런 데다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돈이 많은 사람들 공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공탁은. 그 다음에 임대료 손실보험은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건물이 여기 불이 났다. 그러면 만약에 손해보험에 가입했으면 요걸로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건물이 완성할 때까지 시간이 꽤 걸려 안 걸려? 걸릴 때 요 사이에 임대료를 한 푼도 못 받는다면 나가는 돈은 계속 있을 텐데 들어온 돈이 없다는 얘기죠. 요것도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때 요 사이에 임대료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 이걸 뭐라고요? 임대료 손실보험이다 해줍니다. 뭔 보험이라고요?
임대료 손실보험. 그다음에 오른쪽에 건물의 내용연수 및 수명연상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요 내용연수 있죠? 이 존속기간은 요걸 가지고는 거의 안 물어봅니다. 이건 다음 주에 제가 감가 요인을 얘기할 겁니다. 그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감가 요인. 예, 감가 요인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간단히 물리적 내용수라는 것은요. 그냥 내가 예를 들어 자동차를 갖고 있는데 그 사용하다 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화되고 마모되고 파손되고 손상돼야 한대요. 그래서 언젠가는 폐기 처분해야 되죠. 건물도 마찬가지로 쓰다 보면요 언젠가는 철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뭐라고요? 물리적 내용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가장 장기예요. 만약에 자 철거하지 않는다면 고려 때 지은 건물도 지금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장기다. 기능적 내용수라는 것은요 건물이 재기능을 할 때까지 기간이 있죠. 이걸요 기능적 내용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기계는요 한 달에 10대밖에 못 만든대요. 근데 이번에 새로 출시된 기계는 한 달에 100대를 만들 수 있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 기계는요 경쟁력이 떨어져서 얼른 폐기 처분해야 돼요. 이런 걸 뭐라고요? 재기능을 할 때까지 기간을 뭐라고요? 기능적 내용수라는 겁니다. 경제적 내용수는요 자, 뭐냐면 순수익이 발생하는 기간. 예를 들어 내가 원룸 하나를 지었는데 처음에 지으면 신축 건물일 경우에는 임대가 잘 돼야 한대요. 잘 될 거 아닙니까? 임대를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수익이 자 비용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고장난 건 별로 없겠죠. 근데 한 30년 정도 지나봐요. 이때부터는 임대가 잘 돼야 한대요. 안 되고 임대를 많이 못 받죠. 그리고 툭 하면 뭐 보일러가 터졌다는 등 무슨 에어컨 교체해달라는 등 그죠? 이렇게 비용이 더 나갈 수 있어 없어요?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건물을 우리 옛날에 한번 했는데 이런 건물을 전문용어로 뭐라고요? 한번 하긴 했는데 이런 건물 전문용어로 왼수덩어리다 해줍니다. 뭔 덩어리라고요? 이거 갖고 있으면 계속 돈만 까져나가는 겁니다. 얼른 철거하는 게 좋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얼른 철거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자 어쨌거나 수익이 비용보다 큰 기간을요 경제적 내용수라는 겁니다. 법률적 내용수는요 내가 건물을 갖고 있는데 멀쩡한 건물을 갖고 있는데 정부가 도로 낸다고 철거하랍니다. 그럼 건물 없어지는 거죠. 나중에 이제 자 세법이라든가 회계상 법에서 정해주는 연수도 있습니다. 이걸요 좀 싸잡아서 법률적 내용수라는 겁니다. 사람도 태어나서 언젠가는 사망해야 하네요. 그래서 건물도 태어나서 언젠가는 사망하겠죠. 그래서 맨 먼저 전신 안노폐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전신 안노폐. 자, 여기 기간이 몇 년 걸리냐 안 물어봐요. 자, 그래서 이거는요 전개발 단계라고 해서 그 전문가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작전적 짜서 하는 단계. 이거는 신축 단계입니다. 그걸 한 20년 정도는 안정적으로 큰 고장 없이 건물을 갖고 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노후화 단계 그리고 철거 직전의 단계 이걸요 완전 폐물 단계 줍니다. 여기서 이것만 기하시면 돼요. 신축 단계에서 물리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유용성이 최고다. 그러니까 새 건물이니까 물리적 기능적으로는 최고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 약간 헷갈리는 게 안정 단계에서는요 경제적 유용성이 최고다 해줍니다. 아니 새 건물이 가치가 높을 거 아닙니까 하는데 요거는 다음 주에 제가 인근 지역의 수명 현상을 공부할 겁니다. 이때 보통 이제 안정 단계일 때가 주변 지역이 일반적으로 성숙기 때가 일반적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했지만 성숙기 때가 가치가 가장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가 가치가 높다 해줍니다. 가장. 그리고 개조라든가 수선 같은 경우는요. 소위 말하는 자본적 지출이라는 겁니다. 개조나 수선은요. 언제 한다고요? 안정 단계에서 진행하는 게 건물을 더 오랫동안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하는 겁니다. 사람도 젊었을 때 좀 아프고 그러면 병원 얼른 다니고 해야 되지. 나 그냥 방치해 놓으면 나중에는 종합병원 되는 거죠. 하나 고치면 또 그냥 고치나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정 단계에서 개조나 수선 같은 게 하는 게 건물의 내용수를 연장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한 거 문제를 통해서 확인할게요.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자. 자, 166페이지 보겠습니다. 1번에 부동산 간접 투자 규모가 커지면서 오피스 빌딩의 관리 업무를요 자산관리회사한테 위탁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죠. 맞고 2번 볼게요. 부동산 관리는 법, 제도, 경영, 경제, 기술적 측면에 있어서
설비 등의 기계적인 측면과 경제 경영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이게 복합적인 접근이죠. 광의의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볼게요.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기 위한 경계 측량을 실시하는 등의 관리. 이건 아까 기술적 관리라고 했죠. 기술적 관리. 그다음에 예방적 유지 활동은 소 잃기 전에 외양간 고친다. 사전적 이런 표현 나와야 돼요. 예방적 유지 활동은요. 시설 등이 본래 기능을 발휘하는 데 장애가 없도록 유지 계획에 따라 시설을요 교환하고 수리하는 사전적 유지 활동이다. 맞는 거죠? 오른쪽 볼게요. 자, 자가관리 방식은요 관리하는 각 부분을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밀 유지에도 유리하다고 했죠? 맞습니다. 위탁관리 방식은요 관리 업무의 타성을 방지할 수 있다고 했죠 아까. 예. 그 다음에 또한 인건비의 절감 효과도 있는 겁니다. 적재적소 인원을 투입하니까 인건비의 절감도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혼합관리 방식은요 필요한 분만 선별하여 위탁하기 때문에 관리의 책임 소재가 어쩌거나 불분명해지는 단점이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오피스 빌딩에 대한 대대적인 리모델링 투자에서 결정. 리모델링, 매입, 매각 이런 거 다 여기에 따지면 답을 하고요. 자산관리입니다. 무슨 관리라고요? 자산관리. 자, 읽어볼게요. 자, 오피스 빌딩에 대한 대대적인 리모델링 투자 의사 결정은요. 소유주나 기업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적극적 관리로서 무슨 관리라고요? 자산 관리 영역에 속하는 겁니다. 이거 구분할 때 여기 속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시설 관리는요. 아까 기술적 관리만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설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것으로 시설 사용자라든가 기업 요구에 따르는 소극적 관리. 맞습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자, 임차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총 수입액의 일정 비율을 아니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지불한다면 이는 임대차 유형중에 무슨 임대차라고요? 비율 임대차 해줍니다. 비율 임대차. 부동산 관리자가 상업용 부동산에 임차자를 선정할 때는 아까요 가능 매상고, 다시 말하면 자 장사를 잘할 수 있는 업체 있죠. 요거 선정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임대료 손실보험은요 건물의 화재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건물을 수리 및 복원하는 기간 동안에 초래되는 임대료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죠. 이걸 얘기합니다. 오른쪽 볼게요. 건물의 생애주기 단계 중에 안정 단계에서는요 건물의 양호한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안정 단계의 국면이 연장되어한대요. 되죠? 우리가 젊었을 때 관리 잘하면 오래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래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일찍 죽게 돼요. 그렇게 이 정도 하시고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쉬었다가 이제 마무리할 건데 감정 평가도 일부 할 겁니다.